네, 다음 세션의 주제는 쫄지마, 다음 유니콘은 우리야 라는 세션인데요. 스타트업의 축제인 만큼 여기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또 현장 밖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든든한 응원이자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세션은요,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활약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로 함께 하실 허준영 대표님, 리코의 김근호 대표님, 이큐브랩의 권순범 대표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와 함께 네 분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쫄지마 다음 유니콘은 우리야라는 주제로 세션을 한 30분 알차게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이 그 벤처 투자에 굉장히 매서운 그 겨울 시즌이고 유니콘이 잘 안 나옵니다. 예전처럼 한 2년 전에 시장 유동성이 좋았을 때는 그 1년에 한 유니콘 숫자가 700 몇 개가 나왔어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하루에 2개씩 나와. 지금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도 저희 같은 이제 투자사들은 다음에 누가 유니콘이 될 수 있나 이것도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데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데가 뭐 AI 부분도 있고 뭐 바이오 헬스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클라이밋 테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목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재력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클라이밋 테크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클린 에너지부터 해서 일렉트릭 비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 좀 전통적인 분야, 이 폐기물 분야에서 있는 두 창업가 분들을 모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두 창업가 부분은 제가 평소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존경하고 있고 펀딩도 각각 몇백억씩 받아서 기업 가치가 1000억 이상대에서 다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테크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D3 주빌리 파트너스 그리고 또 CBS로서 우리 GS 그룹의 GS 벤처스를 같이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부분을 짤막하게 우리 끝에서부터 권 대표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큐브랩의 대표 권순범이라고 합니다. 이큐브랩은 2011년도에 대학생 창업한 조직인데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태양광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압축하는 재밌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동성도 많고 좀 관광객도 많고 한 그런 호주나 뭐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에 훨씬 적합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피버팅을 하게 돼서 사실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들과 쓰레기 버리는 플레이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근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리코의 김근호 대표입니다. 저는 업박스라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코라는 스타트업을 2018년 말에 창업해서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이제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 폐기물 시장 속에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서비스 브랜드나 아니면은 네임 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데서 좀 착안을 하게 돼서 좀 대표적인 우리만의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또 폐기물 물류와 어떤 관리에 좀 영향을 준 스타트업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S 벤처스 맡고 있는 허준영입니다. GS 벤처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GS 그룹 내에 있는 사내 벤처 회사고요. 저희 그룹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벤처 투자를 새로운 저희 그룹의 신사업을 찾는 것과 그리고 기존 사업을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걸로 지금 설립된 법인 중에 하나고 저희 GS 벤처스는
작년 2022년에 설립돼서 지금 1,300억 원 정도의 1호 펀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20개 1년 좀 남짓 된 기간 정도의 20개 정도 회사에 한 3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D3 주빌리 파트너스는 임팩트 VC 또 클라이밋 테크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VC 한 1,100억 정도의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창업가 두 분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건호 대표님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그런 거 궁금한 것 같아요. 이 폐기물 분야가 사실은 좀 스타트업 왠지 테크 스타트업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게 쉽게 창업가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 뭐를 공부를 하셨길래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왜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 거 조금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이제 산업공학이랑 경제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폐기물 시장 내 서비스 브랜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해외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항상 제 눈에 그 WM이라는 로고가 들어왔습니다. 뭐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에도 있고 어느 집을 가도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도 있고 뭐 건물 뒤에 있는 덤스터에도 있고 그래서 이 로고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도시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도시 속 곳곳에 이 회사의 이름을 계속 보게 되는가. 결국 그곳은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서비스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리배출이나 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또 반면에 딱 떠올렸을 때 대표적인 어떤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나 기업이 없다라는 게 상당한 시장의 좀 기회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좀 이 폐기물 시장 안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할지를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투명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퀄리티의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착안하게 돼서 이런 폐기물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 얘기하셨는데 그 브랜드가 업박스죠? 예, 저희는 업박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들 대상으로 종합 폐기물 관리, 운반, 뭐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사가 제공하고 어떤 있습니다. 데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가장 대표적인 고객 중에는 뭐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백화점, 호텔, 쇼핑몰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폐기물이 나오는 모든 곳들이 저희 잠재적 대상이고요. 특히나 이제 큰 규모의 기업들 가장 크게는 삼성반도체, 뭐 평택공장 전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는 뭐 매출 규모나 거래 규모, 뭐 직원 수 어떻게 되는? 저희는 현재 전체 약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한 4,000개 정도 고객 어카운트가 있고 올해 한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도 똑같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엄청 큰 사업을 하려고 모인 조직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폐기물 시장이라는 게 사실 항상 보통은 이제 버리는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의 실제 문제나 얼마나 심각하고 또 되게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섹시한 기회는 섹시하지 않은 인더스트리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폐기물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수거 영역이 굉장히 재밌는 기회 혹은 뭐 빈 공간이 많다라고 저희끼리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프로덕트의 확장도 있고 시장의 확장도 있었어요. 근데 시장의 확장 중에서 특히 저희가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실은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의 어떤 국한된 프로젝트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중국, 인도, 미국 요 세 개 나라가 전 세계 쓰레기의 50% 정도를 배출하거든요. 요 세 개 나라를 건드려야 되는데 중국은 중앙 정부 힘이 너무 강해서 일개 외국 스타트업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도에 갔을 때는 아직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일 시장으로 가장 뭔가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냈을 때 지구 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은 사실상 미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 시장에 좀 딱 맞는 솔루션을 내놓자 해서 저희가 일종의 그 코비드 19 지나면서 사실 피버팅을 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미국 시장에 좀 집중하는 그런 폐기물 스타트업으로 거의 새롭게 창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큐블랩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매출 100억 정도를 찍었던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독특해. 한국 창업가인데 그때 이태리에서 그 폐기물 서비스를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게 무너지면서 거의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또 펀딩 받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 얘기도 조금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창업자분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해외 매출이고 도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왕래를 이제 POC 레벨을 하면서 도시 프로젝트를 증명하고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특히 저희가 한동안 유럽 시장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시장이 되게 잘 뚫리고 있는 파트너도 있고 이래서 동시에 막 뭐 피렌체, 밀라노 뭐 이런 큰 도시들 프로젝트를 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코비드 19 딱 터지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가 초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 셧다운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이전보다 매출이 거의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서 결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조직적인 구조조정도 당연히 있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고민을 새롭게 해가지고 현재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식당이나 호텔, 뭐 학교, 뭐 이런 커머셜 고객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센서로 보고 꽉 찼을 때 한 번씩 치워드리겠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저희가 직접 치우는 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여러 쓰레기 수거 업체들한테 이제 비딩을 붙여서 제일 싸게 부르는 곳이 가져가는 그런 모델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원래 저희가 하던 거랑 동일한데 BM과 시장을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미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면 이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나 또 고객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수거하는 날짜를 그 센서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오픈마켓처럼 이 처리를 해주는 여러 업체들에게 가장 좋은 가격에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낮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픈마켓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폐기물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그 산업 구조나 또 규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분 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이제 찾으신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이큐블랩하고는 좀 다른 모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포인트 해주셨고 우리나라는 또 폐기물 관리법이 상당히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폐기물을 배출할 때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처럼 누구에게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3자 계약이란 걸로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폐기물을 어디를 통해 운반을 할지 또 어디서 처리를 할지를 계약으로 묻고 거기를 벗어나는 거래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기업 고객이 처음부터 저희를 선택할 수 있게 좀 커스텀된 그런 서비스, 고객의 니즈를 먼저 예를 들어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고객 현장의 특성이라든지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또 한국은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일반 쓰레기로 묶여서 거의 다 덤스터에 버려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또 별도의 밸류체인과 처리장과 재활용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시장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고객의 딱 적재적소에 맞는 운반과 그 재활용 파트너들을 연결을 하고 또 현장 관리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해왔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도 약간 산업공학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조직상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산업공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전문 지식을 많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도입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스타트업들이 공감하겠지만 저희는 약간 좀 허슬 멘탈리티가 필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다른 스타트업과는 좀
좀 더 어렵다라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활동하는 산업 자체가 상당히 아직은 노화돼 있고 또 모든 것들이 파편화돼 있고 매뉴얼 베이스인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운반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기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 초창기에는 저희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낮에는 사무실에 있다 밤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나가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장에 없던 어떤 서비스, 저희만의 서비스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몸소 저희가 경험하면서 그 스탠다드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CTO까지 낮에는 코딩하고 밤에는 수거했을 정도로 그런 정말 허슬 멘탈리티가 좀 필요로 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밤에 코딩하고 낮에 코딩하고 밤에 수거하고. 비슷한가요? 조직 구성이 어떤가요? 네, 높은 비중의 엔지니어 분들이고 사실 뭐 폐기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게 매일매일 나오고 또 치워지고 이 전체적으로 뭐 로지스틱스 뭐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IoT 센서나 이런 것들로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효율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그 데이터화된 이후부터는 완전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어떤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기전자, 뭐 산업공학, 최적화 뭐 이런 것들 모두 사실상 엔지니어링 베이스 친구들이 대부분 많고요. 뭐 허슬링 한 건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저희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설치를 하러 갔다가 쓰레기통에 센서가 잘 있는지 이제 보러 갔다가 라쿤이랑 눈이 마주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근데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영역의 새로운 종류의 시도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게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고. 네.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 좀 얘기 좀 하고 다시 이제 오겠습니다. 우리 허 대표님 여러 분야 이제 환경, 클라이밋 테크라고 좀 통칭하는 그 분야에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국내도 하시고 해외도 하시고 또 폐기물 분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투자를 하시는데 이쪽을 투자를 하시게 되는 그 관점, 이게 왜 이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그룹 내에서 보는 관점과 그 시장 FI적인 또 관점과 SI적인 관점이 두 개 다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 그룹 내에서 SI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업체로서 이런 순환 공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얘기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탄소 절감이나 이런 그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이거를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역량이 솔직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스타트업을 통해서 좀 투자를 하는 거고요. FI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국내로 놓고 보면은 이런 지금 두 분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공공 서비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 보면은 이게 상당히 큰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섞여 있는 서비스고요. 지금 김건호 대표님께서 대학 다닐 때 그 WM이라는 로고를 맞닥뜨리셔서 이걸 창업하시게 되는 아이디어를 생겼지만 미국에서 그런 쓰레기 수거 업체 3개의 업체들 포함한 그 시가총액만도 거의 60조, 70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큰 대형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공공성이 좀 많이 띄다 보니까 그런 그 수치나 이런 사업 시장 규모가 저희들 일반인들의 피부엔 잘 안 와닿는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두 분께서 잘 보시고 이걸 스타트업 기회를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FI 관점에서는 이게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회사가 커졌을 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GS 벤처스는 우리 국내 폐기물 스타트업에도 투자하셨지만 미국 폐기물 스타트업에도 투자하셨죠. 네, 미국에는 폐기물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저희 벤처스만 놓고 볼 때는 해외에 이스라엘 업체에 하나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음식 폐기물을 가지고 PLA가 되는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
만드는 PLA 원료가 되는 젖산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안타깝게는 이큐브 랩에는 투자를 못했지만 저희 그룹에서는 리코에는 재작년,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었고, 에이티테크라고 하는 폐기물 자동 인식 선별하는 로봇 업체에도 저희가 작년, 올해 두 라운드에 투자했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GS 리테일과 같이 더 그리트라고 하는 일회용 용기를 대체하는 다회용기 제조, 렌탈, 재활용하는 다회용기 토탈 솔루션이라는 회사 등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폐기물 분야 다양한 분야 투자를 하고 국내외 하고 계시고, 이큐브랩 못 하셨지만 이큐브랩은 우리 굉장히 그 IMM과 또 더 큰 회사에 또 투자를 많이 받으셨죠. 최근에 얼마 펀딩 받으셨죠? 최근에 180억 정도 펀딩 추가로 했습니다. 네네. 우리 리코도 누적적으로 한 얼마 펀딩 받으셨나요? 네, 저희도 300억 이상 투자를 받았고,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이제 이런 분야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사업 오퍼레이션을 효율화하는 게 굉장히 공통적인 것 같아요. 로지스틱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로지스틱스 보면은 큰 회사가 된 게 뭐 사람을 이동시키는 뭐 우버 같은 가 있을 수 있고, 뭐 음식물을 우리가 주문해서 이동시키는 우리가 뭐 배민이나 뭐 우버이츠나 뭐 이 쿠팡이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이거 오퍼레이션 적합화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큰 회사가 된 거거든요. 비슷하지 않나? 폐기물도 결국에는 이거를 수없이 흩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WM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들어보니까 미국에 굉장히 수십조 되는 이제 회사들인데, 거기에 그 큰 주주들이 아까 우리 권 대표님 얘기 말씀은 뭐 블랙락이라든가 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산운용들이 큰 주주로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 분야를 이제 주목을 하고 투자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환경 문제도 있고 이제 경제 자체가 선형 경제에서 만들고 쓰고 버리고 끝,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이 환경 문제 너무 크고 하니까 이걸 이제 순환 경제로 이 중에서 이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뭐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경제로 크게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두 가지, 잘 모아야 되는데, 잘 모으는데 이제 오퍼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이게 디지타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폐기물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잘 추적하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그건 제 투자자 생각인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보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하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현재 저희가 폐기물 스타트업 플랫폼이라고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결국 저희는 미래 자원을 모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가 선형 경제가 아니라 순환 경제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 계속 재생 에너지,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럼 결국 재생 원료와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뭐 폐플라스틱 컵, 뭐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미래 자원의 원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모아서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또 디지털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는지가 결국에는 이 미래 산업의 발전에도 너무나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점점 더 큰 가치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 네.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시든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든 결국 세상의 모든 건 쓰레기가 된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든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모으고 어떻게 그걸 다시 자원화할 것이냐, 이거의 싸움이지 결국 우리 손을 한번 거쳐간다라는 약간 자부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공식이 사실은 세상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마존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우버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웨이스트 우버 프로젝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고요. 이 슬픈 얘기지만 폐기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영원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세상의 굉장히 큰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말한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플랫폼 방정식이 세상을 많이 바꿔놓은 것처럼 결국 폐기물 영역에도 분명히 그 공식이 맞아떨어지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한 번은 오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냐를 저희는 준비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그게 마켓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지구의 어떤 환경 문제 그리고 그 폐기물을 다시 좀 재순환시키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은 금전적으로 이게 유니콘이 된다 이런 건 되게 당연히 따라올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 의미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도 기회가 크고 이미 시장을 만들어내시고 매출도 이제 몇백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클린테크 분야에 10개 유니콘을 나올 수 있도록 도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꼭 그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앞으로는 그 클라이밋 테크 또 순환 경제 분야에서 큰 기업들이 나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 말씀씩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 대표님부터. 네, 저기 뭐 저희 스타트업 하는 분들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 모두 유니콘이란 말에 굉장히 가슴이 뛰고 굉장히 그 약간 마법 같은 얘기인데요. 하지만 유니콘을 보면 유니콘이 되는 거는 뭐 1조가 되는 1빌리언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값은 결국은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주요 영업 지표, 그 매출이 됐던 영업이익이 됐던와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결과물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왜 폐기물 시장에 이런 순환 경제 시장에 그러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매출이 커지고 사람들이 이 멀티플에 대한 기대가 향후 더 클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같이 협의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아이디어가 규모는 굉장히 커지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게 규제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전에 이제 독점 과정에 있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그게 통신망에서 독점이 있었는데 그게 풀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파생돼서 나왔고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토스라든지 그것도 그 금융 4대 은행, 5대 은행에서 갖고 있던 그런 금융 전산망들이 되게 규제가 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굉장히 그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굉장히 다른 시장을 또 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그 매출을 열리고 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규제와 그리고 그 규제가 풀리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 같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유니콘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자체는 폐기물 시장은 엄청 크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두 분 더 시간 다 됐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좀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이 폐기물 서비스를 만들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폐기물 규제가 강력한 만큼 세분화돼 있고 각자 여러 가지 고민도들을 한 상당히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서비스와 시스템을 한다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시장 타겟 북한 짓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미국 시장 집중을 한다가 한국의 하나의 주가 하나의 나라보다 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 하나만 열심히 해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리고 미국에서 소각 플레이어가 되자라고 생각. 3등 플레이어가 몇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니콘이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그 목표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이
클라이밋 테크 분야 또 폐기물 분야에서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쪽 생태계가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두 창업가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